예? 지평이 열릴지도 모른다. 저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우리가 뭐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아도르노는 사유는 그러죠. 이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유는 자기가 사유의 불가능성이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불가능성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불가능성과 대치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순간 이 불가능성이 뭡니까? 해결되어 버리면서 그 불가능성 자체가 가능성으로 나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유. 이 사유는 아도르노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사유가 아니라 망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상에 가깝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또는 사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망상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대할 것은, 이 사유가 기대할 것은 망상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망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유가 정지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는 어쩌면 가능성에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유에서 보게 되면 망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망상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사유가 망상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그 망상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변해서 다가올 때까지 사유는 줄기차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그러나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취를 해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아도르노의 사유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삶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 삶의 조건 속에서 삶이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 그 가능성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도르노는 이렇게 이제 소위 사유의 문제로 바꿔서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아도르노가 소위 백설공주의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동화를 완전히 뭡니까? 뒤집어 가지고 그 동화성 자체가 도저히 뭡니까?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어떤 상태로 바꾸어서 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는 바로 그 절망의 힘으로 끊임없이 그 절망과 무엇입니까? 대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삶이 불가능한 줄을 알지만 그렇다고 삶이 그래도 유지되려면 그 불가능성을 망각하고 아니면 불가능성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 아니라 그 불가능성과 끊임없이 대치해 가고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를 유일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정당한 하나의 그런 그 삶의 방식일 것이다. 이 아도르노는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아도르노는 사유의 마지막 힘은 뭐냐면 버티기라고 얘기합니다. 버티기. 근데 사유는 아도르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인의 삶 자체를 얘기해요. 삶의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러한 그 사유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아도르노의 사유고, 이 사유의 그 대상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소위 아우슈비츠라는 이름 앞에서, 그리고 또는 아우슈비츠 죽어간 사람들의 어떤 고통 앞에서 사유가 말하자면은 아주 함부로 이름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개념화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아우슈비츠의 이름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가능성은 이 사유가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멈추지 않는 데 있다.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사유가 굉장한 그런 뭡니까? 그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벤의 비판을 우리가 좀 빌려서 얘기하자면 바로 이러한 아주 순수하고 순수 도덕적인 그러한 그 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뭡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성하고도 사실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아도르노를 통해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도르노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작은 그 프래그멘트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아렌트로, 이제 한나 아렌트로 이제 잠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나 아렌트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들에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뭡니까 절대주의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그 테마를 이제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지금까지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소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라고 하는 그 책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혹자들은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은 소설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고서죠. 어떤 의미의 보고서죠.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법정에 그러니까 재판을 받았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엄청난 그런 그 논의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개념이 소위 더 버널리티 오브 이블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악의 이제 평범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악의 문제. 저는 오늘 좀 이 문제를 다루마니 이 명제 자체를 한번 도대체 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평범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한나 아렌트에게서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 그거를 좀 분해해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히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아이히만이 10년에 걸치는 그러한 이제 뭡니까 도피 생활에서 이제 체포된다는 얘기는 제가 맨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반쯤은 사실 자기를 뭡니까 체포되도록 사실은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런 자기를 체포하고자 하는 운동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히만은 잠적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러한 상태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다가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제 도피하지 않았던 그런 기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10년의 그런 도피 생활에서 이제 체포를 당하죠. 근데 이 당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됩니다. 이제 압송되는데 이 체포 과정도 그렇고 또 그게 압송되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압송되는 과정도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말하자면은 이 아이히만을 체포해가지고 압송하면서 사실은 국제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국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말하자면 국가 간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제 소위 모사드죠. 그러니까 정보부죠. 이스라엘 정보부가 들어와가지고 아이히만을 체포하고 그것도 이제 위조 여권을 마련을 해가지고 또 은밀하게 이제 압송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좀 아르헨티나하고 이스라엘 간에 이게 사실은 뭡니까 한 국가의 어떠한 그런 법률을 이제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외교법에 엄청난 그런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아이히만은 압송되고요. 그리고 왜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제법을 이제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외교법을 어기면서까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꼭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소위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 국제재판에서 국제재판에 대한 그 불만과 아니면 소외감에서 사실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희생자들은 자기들인데 그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제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국제 재판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고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민족적 순환의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뉘른베르크에서 벌어졌던 그런 소위 나치 재판이 사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제외시킨 다른 어떤 그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저마다 어떠한 그런 이익을 이제 얻어내기 위한 이제 그러한 그런 정치적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부당하게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뉘른베르크의 그런 국제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그 법정은 엄청난 소외감과 그리고 이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히만을 이제 그대로 놔두면 또 체포가 돼가지고 또 이제 국제재판소로 건너갈 거다라는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교법을 어기고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말하자면은 뭡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런 영토에 무단으로 침입한 거예요. 무단으로 침입해서 또 위조를 하나의 그 국가의 정보부가 뭡니까? 여권까지 위조를 하면서 사실 데려간 데 이제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아이히만의 그런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관심을 끌었고,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아렌트가 이 법정에 이제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 법정에서의 그 참여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뉴요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일종의 신문 잡지사인데 거기에다가 기고를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직접 가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물론 그거 단순히 본 것만 가지고 쓴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재판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나름대로 이 한편으로는 보고이고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아렌트가 가지고 있는 질문, 도대체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남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책의 이름이 이제 아이히만 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책이죠. 그래서 1961년에 소위 이제 그 이스라엘 법정에서 아이히만 재판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서 기고가 이제 신문에 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책이 이제 영어본으로 나온 거는 1963년입니다. 2년 뒤에 그 사이에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책으로 이제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영어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65년에 이 독일어본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참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 독일어본을 낸 게 그 독일에 굉장히 그 큰 중요한 출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퍼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출판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출판사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의 이제 소위 이제 뭐 편집장이죠. 편집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아렌트의 이 책을 출판하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965년에 이제 출판이 됐죠. 특히 이게 독일에서 출판된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출판되고 영국에서 출판되고 이거하고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피퍼 출판사에 이제 그 편집장인 소위 그 한스 웨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극 추진을 했거든요. 이걸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성취가 됐어요. 성공이 돼가지고 독일 출판계에서도 아주 커다란 그런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나중에 말이죠. 어떤 그런 사실이 드러나냐 하면 다름 아닌 이 한스 웨스너가 말이죠. SS맨이었다라는 거예요. SS맨이었고 그리고 소위 나치 문화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그 직무를 했었던 이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나중에나 알려집니다. 그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75년에 죽는데 75년 죽은 다음에 그게 이게 참 재밌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독일이 자기 이 과거 청산 문제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이제 그 자기 보호적으로 사실은 처리를 해 가고 있고 또 했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괜히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일본과 독일의 과거 청산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독일 애들은 그래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데요. 예루살렘의 이 아이히만에서 우리가 이게 나온 다음에 커다란 이제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이 책 내용 이제 자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히만의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책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이슈를 보게 되면 큰 범주로 보게 되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아렌트가 끊임없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의 뭡니까 이게 불공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판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열리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렌트에게는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보게 되면 예컨대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사실은 변호를 하려면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뭡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허용이 안 된다 예컨대.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 변호사는 사실은 자료를 구할 수 없었고 그리고 겨우겨우 구해낸 것은 뭐냐니까 검사 쪽에서 내놓은 자료들 그리고 검사 쪽에서 말하자면은 뭡니까 허용한 자료들 그래가지고 아렌트식으로 얘기하면 빵 부스러기만 얻어갔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이 법정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아렌트가 끊임없이 지적하려고 하는 한 부분이에요. 이 재판의 불공정성.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아렌트가 재판 자체의 불공정성을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다루게 됐지만 인류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민족적인 이해의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법정들이 행했던 바로 그러한 행위들이고 이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런 인류의 그런 범죄를 보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범죄로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어떠한 해결책을 사실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아렌트가 지적하고 있는 게 이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그러한 말하자면 비판의 근거라고 이제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 재판에 대한 보고서가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거기에 부제로 달려 있는 소위의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버널리티라는 단어를 뭐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뭘로 번역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쉽죠. 어느 정도는. 악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악도 이제 근본적으로 아렌트가 이 악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예컨대 이제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 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위 유대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저희 종교적 악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주 그 근원적인 어떤 악이 있어서 이 악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순환을 받아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뭐 레디칼한 악이다. 귀물성 같은 것들을 이제 악마성 같은 것들을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악일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렌트는 그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는 이 버널리티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부를 거냐. 사실 이게 영어권에서 버널리티라고 얘기하는 거고 독일어에서도 바날리테트라고 하는 그 비슷한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용어로 그거 이제 그거 버널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유치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볼 것도 없다 또 그 짓이냐 뭐 이런 거 또 뻔뻔하다 이게 뻔한 거다. 예컨대 뭐 우리 TV 드라마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거 뻔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맨날 그 소리 한다 뭐 이런 거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과연 이게 쓰인 거냐? 예? 아니면 이게 다른 어떠한 의미로 이제 쓰인 거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사전 찾아보면 진부하다. 아니면 무슨 평범하다. 아니면 뻔하다. 아니면 무슨 나아가서는 뭐 통속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콘텍스트 속에서 이 말이 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이 버널리티라는 말, 이게 이 어떤 그런 그 아이히만을 두고 아이히만은 악인데 악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되면 이 악의 어떤 본질은 레디칼한 게 아니라 아니면 펀다멘탈한 게 아니라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버널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이건 모욕이다라는 식이죠. 모욕이다. 자기들에게 그토록 무엇입니까? 600만을 죽인 그러한 그런 악의 존재가 뭐 별것 아닌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어에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스캔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반드시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아렌트에 대한 엄청난 거의 그 뭐 융단 폭격적인 이제 이러한 그 이제 비판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아렌트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어났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 버널리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논의가 또 물론 다 있어요. 뭐 이스라엘도 지식인들이 있고 특히 이제 베냐민하고 아주 친숙했던 그런 게하트 그 숄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유대 랍비죠. 그래서 학자인데 그래서 유대 신학자인데 그 사람과의 논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하게 되면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그런 대중적으로 분노를 이제 일으켰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로부터 분노를 일으켰던 것은 그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극악한 그런 그 악의 문제가 소위 이제 이 버널리티라는 말하고 이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말하자면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덕철학자고 한나 아렌트는 제 생각으로는 두 개의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는 정치철학자고 누구나 알듯이 또 하나는 이제 모랄 필로소프다. 그래서 도덕철학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할 때는 아렌트의 그 도덕 철학적 입장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나 아렌트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것, 나아가서는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강의의 근본적인 이제 문제의식인데 우리가 그거를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논의를 하려면 뭐 전방위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뭐 한나 아렌트 전공자는 아니라서 그런 총체적인 접근을 제가 해 들어갈 수는 이제 없지만 적어도 이 책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합시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번역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그걸 두 개로 나누고 싶어요. 뭐냐 하면 도대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두 단어. 악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한나 아렌트에게. 그리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이 평범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한나 아렌트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렸던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자면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포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사실은 빠져나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무엇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강의 제목이 고통의 철학이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나 아렌트가 소위 도덕 철학적 입장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개념화하고 있는 악의 보편성이라는 이 문제가 이 고통을 사유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고 또 어떤 점에서 말하자면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규명을 해 나가려는 그 의도가 사실은 이제 한나 아렌트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강의자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렌트의 그 문제는 이 아이히만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중심으로 또 더욱이 이제 그게 불러일으킨 그런 버널레티 오브 이블이라고 하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한번 꼼꼼하게 이해해보는 아렌트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동원해 가면서 한번 그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쉬고요. 좀 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번 또 버널레티 오브 이블이라고 하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걸 악의 문제하고 그리고 평범성의 문제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이 고통의 철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 명제를 나름대로 한번 규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지요.